자, 그러면 교재, 이제 그 토지 이용 목적을 이제 실수요성,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교재 461쪽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면 462쪽에 이의 신청, 불허가 처분에 관한 매수 청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는데,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요 내용은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역시 교재에 없으니까 잘 봐두시면 되는데, 그 만약에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허가증이 나가면 그 허가받은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농지였어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허가대상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지니까 농지 취득자격증명 대상이죠. 그럼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이 내용은 지금 어디 있냐면 교재 여기 메모해놨죠? 우리 교재 뒤에 있어요. 475쪽에. 475쪽 잠깐 다녀옵니다. 이게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475쪽을 잠깐 보시면 그 475쪽의 맨 밑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 농지가 있었다면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증을 의제해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권자는 시구 읍면장이에요. 군수가 빠지죠. 그래서 약간 지금 겹치긴 하는데 시구청장은 이제 겹치는데, 어쨌든 허가권자가 농지에 대하여 농지증을 내주기 위해서는요, 이자와 협의해야 돼요. 협의하고 내가 이거 허가증 내도 될까? 하고 협의를 해요. 오케이를 하면 이제 허가증이 나가요. 그럼 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허가원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죠. 이자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 내줬다고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거민의제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 의한 계약서에 거민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말씀드렸는데, 허가증이 나가면 이렇게 거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농지증 의제된다는 거 아주 잘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농지증 의제, 거민 의제돼요. 허가증이 나가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교재 그 이 신청을 다시 봐요. 462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번엔 이제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이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그러면 이건 한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럼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허가증 나갔을 때도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았는데 계약이 깨져 버렸다. 그럼 뭐 이의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가증이 나왔을 때도 이의 신청이 일단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주의하는데,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줬어요. 안 해주게 되면 이때는 역시 한 달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 토지 팔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허가권자가 불허가 때려버린 거예요. 불허가 통지한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사라. 이게 매수 청구예요. 이게. 그럼 이때 매수 청구할 때, 그러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요, 물론 이건 이제 한 달 내야 되고 시군구청장이 매수자를 지정합니다. 매수자를 지정해서 매수를 하게 하는데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그래서 매수 청구할 때는 자기가 버리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제일 싼 게 공시지가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토지니까 팔겠다고 한 토지를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못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토지니까 일단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제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 근데 꼭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때 매수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요것을 이제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있잖아요. 요 자를 지금 현재 이게 그 30회 때 시험이었죠. 그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31회 때인가 이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462쪽 맨 밑에 박스 있죠. 그래갖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이라는 게 뭐 농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 못하죠? 역시 또 우리 과목에서 매번 꼭 매회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낸 적 있죠. 그래도 우리는 암기 안 합니다. 그때 있잖아요. 한국은행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은행 거기 없죠. 한국은행이 이거 허가구역 토지를 찰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방공사는 웬만하면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여긴 빠져 있어요. 특이하게. 매수자에 빠져 있고. 그때 문제됐던 게 항만공사예요. 항만공사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래서 허가, 불허가 나갔을 때 이렇게 이제 요 절차, 요 정도 감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가 등장하고 있네요. 선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선매는 먼저 선자에 살매자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이게 협의매수예요. 그러니까 선매에 대한 내용을 보자 얘기입니다. 뭐 선매는 뭐 공법 쪽에서 문제를 낼 때도 23회 외에는 낸 적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32회 때 지금 선매에 대해서 지문 하나 정도 가볍게 물어봤으니까 가볍게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선매는 협의 매수로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선매에 대한 반대말이 결국은 수용이겠네요. 그럼 수용은 강제 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매는 협의 매수예요. 그러면 선매할 수 있는 토지는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든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예요. 이거에 대한은 선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선매자하고 여기 매수자 있죠. 불허가 처분 나왔을 때 매수자 있죠. 이건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쓰겠다. 허가받은 토지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서 매수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매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림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우리 교재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464쪽을 보시면 이 그림이 보이실 텐데 자 그럼 칠판 보시면요.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매 대상 토지였다. 그럼 선매가 이미 협의 중이었으면 선매 진행 사실을 15일 내 통지하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런 사실이 없다면 선매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럼 선매자 지정은 한 달 내 선매자를 지정해 줍니다. 한 달 내. 그래갖고 토지공사로 선매자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토지공사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협의는 15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선매협의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선매협의할 때 가격이 문제겠죠. 그럼 가격은 지금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공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실가라면 참 좋은데 이게 실가로는 공공기관은 절대 안 사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매 기준 가격은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이제 선매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감정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보시고, 그러니까 선매 기준가는 감정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매협의를 완료하는데 이거는 한 달 내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매협의를 한 달 내에 완료해 주는데 꼭 선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물론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선매가 만약에 성립되지 않았다. 불성립하게 되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됩니다. 꼭 불허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 처분해 주든 불허가 처분해 주든 선매가 불성립하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선매였어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465쪽에 선매 협의 조서란 말 나와 있고요. 서식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466쪽에 토지의 이용 의무 및 이행 명령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로 넘어왔는데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우리 과목으로 넘어온 게 28회였다고 그랬죠.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28회 때 넘어와가지고 28, 29, 30, 31, 32회 5번을 시험을 치렀거든요. 우리 쪽에서 토지거래허가제 가지고. 근데요 5번을 치는 동안 29회를 제외하고 4번을 다 냈어요. 이거
토지 이용 의무에 대해서. 특히 이행강제금.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는 제재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용할 의무가 있고요.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5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의무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때 우리 시군구청장은요, 매년 1회 이상이에요. 매년 1회 이상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우리 교재 지금 그 466쪽의 맨 밑에 색깔 칠해져 있죠?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야 된다. 시군구청에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것을 이행명령을 대래요. 그러면 이행명령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 이행명령은 470쪽에 있죠. 그러면 이용 의무기간이 지금 우리 교재 468쪽에 있습니다. 이용 의무기간. 그럼 이용 의무기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이용 의무기간이 거, 복, 농, 사, 대, 현, 임.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주용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사업에 쓸 목적, 농지의 토지 수용당했을 때 대체 토지 취득, 그 다음에 현상보존 목적과 임대사업료로 취득할 수 있다고 했고, 일단 2년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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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사업에 쓸 목적은 4년이었죠. 이렇게 되고, 대체도 2년이고요. 현상보존 목적, 도로개설, 임대사업령 5년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기타 이제 다 5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의무 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를 미리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468쪽, 469쪽에 써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이행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행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 허가관청은 3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이 떨어져요. 이용해라. 허가받은 목적으로 3월 기억하시고요. 3월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 470쪽에. 그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가 나느냐. 먼저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최고 10%예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최고 10%예요. 그래서 이렇게 10% 범위 내에서 일단 나갑니다. 이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 방치가 지금 색깔 칠해져 있죠?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고 방치를 했다. 그러면 10% 나갑니다. 부과 기준이 이렇게 돼요. 다음에 자기가 쓰지 않고 임대했지 않습니까? 임대하면 7% 나가요. 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했죠. 용도 변경 사용하면 이때는 5%가 나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타는 이제 7%가 이행강제 부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암기를 해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치하면 10%죠. 그러니까 방이 10개예요. 방이 10개. 그다음에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예요. 7%. 그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예요. 이게 5개.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 방들은 색칠했어요. 색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 10개, 임대 이중 7개, 용도 변경 사용 5개, 기타 방들은 색칠했다. 7%.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최고 10%고 일단 부과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부과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부과는 거기 이제 순서로 쭉 나오는데 그냥 들으세요. 이게.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이제 문서로 이렇게 이행명령 나갑니다. 문서로 나가고 여기에 불응하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문서로 부과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요걸 갖다가 30일이냐 한 달이냐 뭐 크게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30일을 한 달로 한 달을 30일 이렇게 바꿔내진 않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뭐 15일로 바꾸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30일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 1회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연 1회 부과다. 연 1회 부과하는데 만약에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거나 이행을 했다. 그럼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거 있죠. 이미 부과된 건 꼭 징수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주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과된 건 반드시 징수를 하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것도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기타 부분에. 그죠? 471쪽에 찾으셨어요? 그래서 임의부과는 꼭 징수하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바로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물어요. 32회 때도 물론 물어봤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연 1회 최고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요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교재 471쪽에 특례와 의제 규정, 요런 내용들, 요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규정 적용 제외, 그래갖고 474쪽에 나와 있는데, 뭐 경매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과 관계도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표로 정리된 게 바로 그 475쪽에 있네요. 475쪽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취증 의제, 거민 의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죠. 이용하지 않으면요, 이거 그 다음에 허가도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았다. 그럼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476쪽에 나오고 있죠. 이게. 그래서 허가 취소할 수 있고요. 이때 허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게 돼 있죠. 청문을.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477쪽에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어요.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 다음에 그 밑에 지가 동향조사가 나오죠.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지가 동향조사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478쪽에 부동산 정보관리 있죠.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는데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가죠. 479쪽에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있죠. 이게 정보체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번역하면 체계라면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주체는 누구냐면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해갖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랬죠. 그래갖고 이제 전부 다 위탁을 다 하긴 했는데 정보체계 구축을 국토부 장관이 주도하에 일단은 이렇게 구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국토부 장관의 밑줄이에요. 그것만 거놓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과제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포상금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포상금제가 있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제를 지금 보고 넘어가는데, 그럼 포상금은 이른바 누구를 신고발해야 되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480쪽에 지금 포상금 신고발 대상이 정리가 쫙 돼 있네요. 박스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신고 고발은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신고 고발 대상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포상금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원래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주 글자잖아요. 다음 토지거래과제가 있죠. 물론 이제 외국인 취득신고제라든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이렇게 되고, 1번에서 4번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허가 위반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하세요. 허가 위반자 5번에. 그 다음에 6번은 그거죠. 이용의무 위반자예요. 이용의무 위반자. 이렇게 메모하세요. 마지막에 가로 열고. 그리고 그럼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있죠. 가격에 대한 거짓신고해야 돼요. 밑줄. 가격에 동그라미 치고 거짓신고의 밑줄. 색깔 칠해져 있죠, 물론. 이거는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가격에 대한 거짓신고하자 신고발해야지 포상금을 줘요. 그럼 거짓신고는 5%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거짓신고해야 돼요. 주의하세요. 매수인을 거짓신고했거나 부동산의 면적을 거짓신고했다, 이건 아니에요. 가격에 대해서 거짓신고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줘요. 이건 5% 이하의 과태료예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지 신고자. 그러니까 신고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든가, 계약이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고했다. 그럼 메모해 놓으세요. 2번은 가장계약 신고자죠.
그 다음에 3번은 해지신고자죠. 가장 해지신고자. 이렇게 메모하면 돼요. 그럼 이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죠. 동그라미 4번이.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에요. 임대차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거 가격에 대한 이것도 거짓 신고다. 주택 임대차 신고도.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호 위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이제 신고 고발을 합니다. 신고 고발하는데 물론 허가 완청이라든가 신고 완청, 신고 완청이나 허가 완청에 이제 신고 고발하면 되고요. 수사기관 해도 되겠죠. 물론 발각되기 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쭉 듣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쭉 듣는데 지급 조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돼요.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되고, 허가 위반자는 2년 이하역 또는 30%에 해당하는 벌금이었죠. 징역 또는 벌금이었어요, 이거. 제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거나 기소 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지급돼요. 그 다음에 허가 이용 의무 위반자 있죠. 야는 포상금이 지급될 조건이 이행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포상금을 지급을 결정을 합니다. 지급하기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급 조건이 이렇게 돼요. 그럼 포상금 지급 금액이 문제인데,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있죠. 야는 과태료 부과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나갑니다. 꽤 많죠? 원래 그 세금 포탈자 신고에도 20% 나가요. 포탈 금액 20% 포상금이 나갑니다. 근데 20%가 나가는데,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가장계약 신고자 신고하면 이거 600만 원이죠, 지금. 20%니까.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여기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 있죠. 이 아들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50만 원이 나가요. 50만 원 범위 내가 아니고 50만 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감 잡아두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포상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우리 법과 차이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인사업법과 차이점이죠. 어렵지만은 조금 이제 짚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조건 말씀드렸듯이 거짓 신고, 허가 위반자, 이용 의무자 나눠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됐거나 공소제 기소에 있거나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나가고요. 지급액은 여기 거짓 신고, 여기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는 20%,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요. 허가 위반자 이용 의무 50만 원이라고 했죠. 말씀드렸고. 그럼 차이점, 지급 절차 이것도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지급 기한은 우리랑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어요, 지금. 지급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얘는 2개월이에요. 우리는 한 달이었죠. 지급 결정한 날부터 한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2개월.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국고에서.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게. 그래서 거기 교재 지금 우리 그 482쪽 있죠. 그래갖고 그 색깔 칠해졌죠. 2개월 내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얘네는 우리랑 또 차이가 재원이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요래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국고 보조 이게 없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랑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교재 지금 바로 앞으로 가서 481쪽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했다든가 당연히 안 주죠. 다음에 이제 위반에 관여한 자, 뭐 묻은 게 뭐 한다고 어쨌든 위반에 관여한 자가 시면 포상 안 줍니다. 특이한 게 익명 감형이 안 돼. 얘는 안 줄 수 있어요. 익명 감형. 우리 이런 규정이 없죠. 근데 얘는 있습니다. 익명 감형 왜 안 주냐면 얘네는 포상금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자에게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 감형으로 해서는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 법은 뭐 이런 규정은 없지만 익명 감형 문제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절차 우리랑 차이점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포상금이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면 482쪽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런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484쪽에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나오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는 이유 아시죠? 출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과제가 다 끝났고 이제 492쪽에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이 나오는데 이 벌칙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쭉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지에 관한 사항을 제가 간간히 계속 말씀드렸죠.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정리 차원에서 그 과태료가 일단 문제일 것 같은데, 과태료. 그러니까 495쪽에. 그럼 이제 495쪽에 과태료, 행정질서벌에 했고 과태료의 종류 이랬어요. 그래갖고 한 장을 싹 넘기면 496쪽에 표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감 잡아두시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예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연히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거였죠.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지 신고자. 이거였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면서 야 통장 4만 원만 보자 이 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도 말씀드리니까 통장 4번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여기에 불응하면 3천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대금 외 자료 있죠. 대금 외 자료에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때는 계약서 보장에 나왔고 500만 원 과태료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의 과태료는 거짓 신고했을 때,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거짓 신고했을 때, 허위 신고 이거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렸다, 안 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대금 외 자료 제출력이 불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했거나 조장을 했거나 방조를 했다. 그럼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처음부터 안 했다 500, 했는데 거짓 신고했다 5%. 그 다음에 대금 자료 제출력이 불응하면 3,000, 대금 외 자료 제출력이 불응하면 5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은 안자요예요. 자냐? 안자요. 안 했거나 대금 외 자료 제출력이 불응했거나 요구 조장 방조했을 때. 암기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해 두시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당연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통보란 절차가 있는데 거기 497쪽에 만약에 신고관청이 우리 기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등록관청에 며칠 내에? 10일이죠. 1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왜 있었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법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상습적으로 업무기한을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규정을 이거 1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법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이 과태료 수십 번 때렸다 하여 가중처벌 이걸로는 못해요. 절대. 우리 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통보 규정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한테 과태료 때리면 등록관청에다가 10일 내에 이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줄기만 잡죠. 이게 리니언시 제도인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이 자진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태료를 면제해줘요. 시작되기 전이라면. 조사가 시작된 후에, 조사를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후에 자진신고했어요. 증거자료가 애매모호합니다. 그 상태 자진신고했다. 그러면 50% 깎아줘요. 이렇게 줄기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반자가 신고해야지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느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고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면제, 후라면 50% 깎아준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끝났고, 지금 여기 10일 나왔지 않습니까? 암기표에 이 7일하고 10일이 나와 있는데 주요한 시 7일과 10일은 통째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로 되어 있을 거예요.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죠. 사고 예방교육 통지 10일 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죠. 등록사항 신고사항을. 그 다음에 이 조사가 바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신고센터,
시도의사 통보청에 조사 및 조치를 한 다음에 결과 통보하게 돼 있죠. 10일 내에.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이고 이 통보가 바로 이 통보예요. 신고한청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때렸다. 그럼 10일 내에 등록한청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교협회 조사를 10일 내에 종료 통보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10일까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무 가봐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실무로 들어갑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그냥 포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일 다음 순환 때 더 다루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무로 들어왔는데 512쪽으로 들어왔어요. 실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내용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무는 결국은 지금 공인인증사법이 있고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공인사 법령 파트가 약 70%, 28개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약 15%. 그럼 이게 6개란 얘기고 실무 파트도 한 1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개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40문제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 실무도 내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내는 곳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을 다 벗고 이제 중개 실무 가는데 그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가 교재를 보시면 514쪽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무를 들어가니까 이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 잠깐 보시면 자, 갑이요 토지를 갖고 있는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중개 의뢰서부터 실무를 출발해요. 다음에 물건을 이제 이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고요. 일단 물건을 알아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공부를 발급받아서 봐요. 이 공부상 조사. 현장 가서 직접 살펴보기도 하죠. 이게 현장 조사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칩니다. 이게 중개 활동이에요. 이게 부동산 마케팅이죠. 이게. 그런 다음에 둘 사이 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계약서 작성 규부해 주고 확인 설명서도 써줘야 되죠. 나아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의 이행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실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재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은 법령 파트로 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실무로 보이는데 법령 파트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시간에 확인 설명 작성 요령을 공부했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중개계약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또 등장했다는 얘기는 원래 중개계약서를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쓰는 요령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식 내용 정도를 이제 물어보고 말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계획은 모든 교재가 없고요. 조사 확인이 핵심 파트인데 이제 조사 확인에서 다른 과목들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민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그다음에 공법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마케팅인데 중개 활동은 이건 부동산학 개론이 연결돼 있죠. 개론이. 그다음 이제 계약의 체결은 당연히 민법이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계약의 이행인데 뭐 중도금, 잔금, 등기 서류 여기에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의 이행 관련법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인 법들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기해야 되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부동산 실명법, 민법에서 물론 공부하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경매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민사집행법이죠. 그 다음에 경매 대리업하고자 할 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죠. 요 내용들이 이제 계약의 이행 관련법으로 쫙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출제는 조사 확인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쪽 이 외에는 아예 출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위주로 오늘 요것을 위주로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조사 확인 이거 실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그럼 518쪽에 지금 중개 의뢰가 나와 있죠.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무가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기계약은 요즘 시험이 안 내고 있고, 다만 30회와 31회 때 중기계약 서식 내용을 직접 몰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이 서식 내용이 법령에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천천히. 자, 그래서 이제 중기계약 뭐 법적 성질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520쪽 넘어가고 521쪽도 넘어가고 이런 거 요즘 안 내니까. 그 다음에 520쪽에 중기계약의 유형 및 특징이 나와 있죠. 이것도 요즘 안 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번 순환 때 통과하자고요.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524쪽 뭐 중기계약 종료 이런 것들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넘어갑니다. 중개의뢰의 수집 526조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내질 않습니다. 그냥 뭐 리스팅 이건데 그냥 넘어가고. 자, 쭉쭉쭉 넘어가세요. 그냥 중기계약 서면의 장점 뭐 11회 때 내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안 내요 다. 그래서 지금 건질 게 하나도 없네요. 요즘 안 내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중기계약 그냥 통과합니다. 다 통과하고 이제 532쪽에 중개사물 조사 확인이 나오죠. 그럼 이제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인데 이 파트에서 지금 출제가 되는데 공부상 조사가 있고 현장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만 해두시고, 그래가지고 533쪽에 뭐 조사 확인의 의의, 조사 확인의 방법, 공부상 조사, 의뢰인 통한 조사. 다음에 이제 그래갖고 공부상 조사 해갖고 쭉쭉 넘어갑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고, 거기 그저 536쪽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있죠. 참고하시고, 이게 토지 확인서 그 서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현장 답사 538쪽에 나오죠.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541쪽에 조사 확인 사항 그랬죠. 그래서 원래 조사 확인 사항은 결국은 확인 설명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확인 설명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법론을. 그러니까 공부상 조사냐 현장 조사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서 첫 번째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 541쪽에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관계 조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교재 544쪽이에요. 권리관계 조사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시법에서 공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이전 가격, 중개 보수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기준 및 이용 제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시설물의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입지, 취득 조세 이런 내용들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 확인을 위한 개별법상 제도 그래가지고 548쪽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있죠. 이 법정지상권은요, 지금 우리 최근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개별법상의 제도 그래갖고 이제 쭉 출제 빈도가 있네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현재 22회 때, 25회 때, 30회 때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뭐 큰 무리 없이 이거 맞출 수 있고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만 이제 언급을 할 거고요. 정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은 언급 안 합니다. 법진사건은 이제 민법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다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교재 법진사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기억만 딱 살려두세요. 읽어만 달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그럼 이제 법진사건 넘어가고요. 이게 쭉쭉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550쪽에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 우리 쪽에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물론 32회 때도 이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짚고 가자는 얘기예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선. 자, 그래서 조사 확인 파트에서 일단 민법상에서 공부하는 분묘기지권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그럼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맞추시기는 중개사법에서 맞추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분묘기지권을 보도록 합니다. 552쪽이에요.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시간에 이제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 분묘기지권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이하의 확립이 됐는데,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죠. 등기도 안 돼 있는데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관습상의 특수인상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성립 요건은 일단은 봉분이 존재해야 되고 내부에 시신이 안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봉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신도 안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시신이 누워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도 안치가 돼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립하고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다. 이걸 가묘라고 그러죠. 장래의 묘소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가끔 설치해 놓습니다. 가묘는 그럼 취득할 수 없어요. 나아가 봉분이 없어요. 시신은 있어요. 이게 암장 또는 평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모셨거나 몰래 모신 거죠. 암장이나 평장은 분묘유지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어요. 그럼 바로 취득해요. 이게 승낙형 분묘유지권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교재에다가. 이 승낙형이 뭐냐면 거기 지금 성립요건이라고 돼 있죠. 우리 교재에는 552쪽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하되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때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승낙형이에요. 승낙형이라고 메모하세요. 자, 그다음에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했다로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유는 그럼 몇 년 해야 됩니까? 20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점유가 평온한 점유여야 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그러니까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여야 되고 비밀로 하지 아니한 점유, 공공연하게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묘를 설치해놓고 공공연하게 20년간 제사를 모셨다. 그러면 분묘유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취득형. 이렇게 메모하세요. 취득시효형이라 시효취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효취득형. 20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인데 분묘를 설치한 후에 이장특약을 하감이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파는데 그 양수인과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 안 했어요. 철거 특약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양도했어요. 그럼 내가 취득해 버립니다. 이게. 그럼 내가 파는 입장이라면 조용히 팔아야 되죠. 특약 안 하고. 그래 내가 취득하니까. 근데 사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철거 특약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양도형 분묘유지권이라고 그래요. 메모 이렇게 해놓으세요. 양도형. 동그라미 3번에 양도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판례가 실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판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2001년도 1월 13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거든요.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분묘를 설치한 자들은 시효취득을 못합니다. 이 전에 취득한 자는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는 장사법이 어떤 규정이냐면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법 시행 후에는 이때는 분묘유지권 시효취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판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일단은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로 정리됐어요. 승낙형, 시효취득형, 양도형.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정리가 됐고. 그럼 이 분묘유지권에 대한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 효력에 대한 부분은 교재에 쭉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쭉 들으시길 바라는데 분묘유지권을 취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자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입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이게 다만 예외적 종중이 취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이에요. 그럼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다면 권리 행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종손이 해야 돼요. 연고자는 할 수 없습니다. 권리 행사를. 소유자에게 행사 자체는 종손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인데 언제까지 분묘유지권 존속하는 이 문제인데 당사자의 별도의 존속기한 약정이 없다면 봉분이 존재하고 수호봉사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호봉사는 끝까지 간다. 그럼 결국은 이 땅 뺏긴 거죠. 제사 모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인데 분묘 기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미치느냐 문제인데 분묘 기지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 있죠. 요게 분묘 기지 아니에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분묘 기지권에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절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공지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빈 땅도 포함입니다. 이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달 모양의 둔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바람 막아주고 물 들이치지 말라고 둔덕을 이렇게 뒤에 봉분 뒤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둔덕, 이것을 판례가 사성이라 불렀어. 사성. 사성. 그래서 이게 뭐 사성을 한자도 판례도 지금 헷갈리던데, 모래사자에다 이제 풀초, 요게 지금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은 성성자죠. 성성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성.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분명히 효력이 미치냐, 이 문제가 있는데, 봉분으로부터 만약에 사성이 30m 뒤에 있으면 여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만 미칩니다. 장소유로. 아주 잘 냅니다, 다. 그래서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지급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판례가 몽땅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료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도 자세히 지금 써 있는데, 그 지료지급에 대해서 보면, 히오치트키형 있죠? 이거는 지료에 대해서 종전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판례를 변경했죠. 변경해갖고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점유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양도형 분묘 기지권이 있죠.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특위 안 했을 때 팔았다면 내가 취득해 버리는데, 이 양도형 분묘지권은요,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틀리죠, 지금? 그러니까 분묘지권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양도형 분묘지권은 내가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이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양수인 앞으로 이전 늦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 늦기가 된 때로부터 내가 분묘지권 취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둘이 차이가 있죠.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승낙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직 판례가 없으니까 저도 몰라요. 당사 약정으로 지료 지급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약정으로.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 잘 내는 판례니까 이해를 해 두시는데,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지우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분묘 기지권을 취득했어요. 이거 취득을 했는데, 다른 일방의 합장은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거죠. 합장을 위하여 쌍분이나 단분 형태예요. 쌍분이나 단분 형태, 이걸로 재설치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쌍분을 이렇게 이쁘게 모시다든가, 두 분을 같이 모셨어요. 워낙 궁합이 좋으셔서 같이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같이 모셨습니다. 단분 형태로.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묘지권은 신설할 권능, 이장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아요. 신설하거나 이장해버리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분묘지권이.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요것은 이제 민법에서 더 공부를 하시면 저도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요. 너무 많이 하면 체하니까. 자, 그럼 이 분묘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뭐냐? 이게 바로 장사등용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법의 내용을 지금 보는데, 이걸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팔방민이 돼야 돼요. 뭐 민법이면 민법, 세법이면 세법, 공법이면 공법, 뭐 다 알아야 되는데 변론법을 다 알아야 돼요. 장사법도 알아야 돼요. 장사법도. 이게. 그러니까 분묘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라 장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장사법을 이해해 주시는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장사법 내용이 꽤 많죠. 꽤 많은데, 이거는 그 주요 골자, 그러니까 4가지 정도만 장사법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 들으시죠, 그냥. 이게 교재가 쫙 흩어져 있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지금 분산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쭉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 법은 지금 용어로서 자연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자연장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수목장이란 말로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수목장이라는 게, 자연장이라는 게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죠. 이 골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빵 걸 얘기하죠. 이것을 수목이나 화초나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연장인데, 나무 밑에 모시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이라고 불러요.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통칭하여 자연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불러요. 화초장, 잔디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해 두시고, 이 법은 분묘와 묘지를 확실히 용어로 구분하는데, 분묘는 이 봉분을 얘기하면 돼요. 봉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분묘예요. 그다음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하는 일정 면적의 구역. 그러니까 분묘는 시체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얘기하겠죠. 이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하는 일정 면적의 구역. 그래가지고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공설묘지는 시도에서나 시궁청에 설치한 묘지예요. 그럼 우리 현충원 있죠. 현충원은 공설묘지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장사법 적용이 없어요. 이게. 그다음 이제 사설묘지는 개인이나 뭐 문중이나 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설묘지예요. 그러니까 사설묘지 종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중중, 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어요. 규모는 갈수록 커지거든요. 이건 이제 천천히 우리가 규모를 기억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납골시설 했던 걸 이제 봉안시설로 바꾼 거예요, 용어를. 납골이란 말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봉안으로 품위를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용어를 바꿨는데, 봉안시설의 종류는 봉안묘가 있어요. 이게 납골묘죠. 묘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이고, 봉안당이 있어요. 이게 집당자죠.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게 봉안당이에요. 봉안당 엄청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미. 층층층 있죠?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면 여기 이제 유골이 담겨져 있고, 여기 액자 있고, 뭐 조화들 있고, 주인공 나와서 이제 여기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봉안당이에요. 봉안당. 그 다음에 이제 봉안탑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굳이 얘기하면 뭐 스님들, 사리탑, 이런 것들이 봉안탑의 일종이고요. 봉안담이 있어요. 담은요, 담장 형식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 형식을 띈 봉안시설인데, 봉안당하고 비슷하거든요, 생긴 거는. 근데 담장 형식으로 생긴 건데, 이게 봉안당은 지금 안이 보이잖아요. 근데 봉안담은 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안이 안 보이고요. 여기 사진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봉안담이에요, 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당연히 장사법은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시행됐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특이한 장사 방식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이 장래에 대한 특이한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상에 대한 각별한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걸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조금 의문점은 제기되는데, 좋아요.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부분들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 국립묘지는 적용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기억할 점이 사후신고예요. 우리 교재 이 부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신고 사항인데, 시신을 매장을 했거나 개인묘지 설치했잖아요. 그럼 30일 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매장이 뭐냐? 매장이 이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가족묘지예요.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예요. 우리 가족묘지인데,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설치된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는, 이게 매장이에요, 매장. 이게. 다음 개인묘지는 이겁니다. 개인묘지는 이게 산이에요.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갖고 나무를 일부분을 잘라내고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둘러칩니다. 요게 개인묘지 설치예요. 그러니까 개인묘지라는 것은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 있죠. 이분들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죠. 이게 개인묘지예요. 이게. 그럼 이게 매장을 하거나 개인묘지 설치가 우리의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고 갈 거 다 하고 천천히 들어와라, 이 얘기죠. 그래서 30일 내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도입된 자연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그럼 이것도 장려하기 위해서 30일 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사전신고와 요 사전허가 사항 있죠.
이건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신고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재, 그저 매장, 그 다음에 개인묘지 설치, 이제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쫙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서. 나중에 그래서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할 점이 뭐냐면, 두 번째 기억할 점이 면적 제한인데, 이것도 지금 일목 한꺼번에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기억할 점 면적 제한 중에 뭘 기억했느냐. 공설묘지나 가족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한 기당 면적이 있죠. 한 기. 이거 상석, 비석을 포함한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기. 상석, 비석을 포함해서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곤설묘지 같은데 묘를 써보시면 아시는데 상당히 비좁죠. 이게 3평이잖아요. 10제곱미터면. 그래갖고 합장을 위해서 개장을 할 때는 조심해서 개장해야 돼요. 좀만 더 파면 옆에 분이 나 불렀어 하고 나오십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10제곱미터 제한하고 있죠. 한 기당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개인묘지를 기억하는데 이게 개인묘지라고 그랬죠. 그럼 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9평. 그러니까 우린 죽게 되면 9평 이상을 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묘지를 기억해 주시고 30제곱미터 이하로 되고, 자연장지, 개인자연장지 있죠. 이것도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개인자 여기서 기억해 보자고요. 개인자가 들어가면요 30일 내에 사후신고였고 30제곱미터를 못 넘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개인자가 들어가면 30, 30제다. 개인묘지든 개인장애,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번 순환 때 나머지 차츰 이제 기억하자고요. 차츰.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일단.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점이 면적 제한. 요게 이제 기억할 점이고, 세 번째 기억할 점이 있어요. 세 번째 기간 존속 기간 제한인데 설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된 분묘의 존속 기간은 이거 30년으로 합니다. 30년. 근데 30년만 있냐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1회 30년 허용합니다. 연장을. 1회. 물론 연장기간은 조례로 단축할 수 있는데, 그럼 단축이 없다면 최장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6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30년으로 한다. 1회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장 그럼 60년이에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됐잖아요. 그럼 1년 내 철거해야 돼요. 1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묘지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묘지권 취득하면 봉분이 존재하고 소봉산 끝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인데 분묘지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최장 60년을 못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약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30년으로 하고 1회 30년 연장 가능하고 1년 내 철거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기억할게.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인데, 우리 교재는 그게 무연고 분묘의 처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무연고 분묘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분묘라든가, 타인의 묘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분묘. 이걸 지금 무연고 분묘로 돼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자가 진짜 나쁜 놈이죠, 이거. 그죠? 할머니 돌아가셔갖고 할머니 모시려고 상여매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 여기 할머님 자리를 파봤더니 다른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이런 낭패가 없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묘지에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럼 이런 분묘가 나타나면요, 연고자를 알잖아요? 알면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돼요. 이장을 해가라. 모르면 그거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가잖아요. 그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해 버릴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개장은 10개자 이게. 다른 데 옮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후일 이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를 주장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럼 결국 이 얘기죠. 이제 장사법 시행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요 규정 때문에 휴여취득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양도형이나 승낙형 분묘지권 취득할 수 있거든요. 휴여취득형은 안 돼요.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장사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자연장이 도입돼야 되는데 남의 토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자연장을 해버렸어요. 남의 자연장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자연장을 몰래 했다. 이것도 자연장 보존권리 주장 못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지권에 대해 장사법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사후신고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을 기억하시고, 존속기한 제한을 감 잡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분묘 처리,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골자고요. 여기 이제 살이 붙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이 상세히 잘 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교재 뭐 요점은 556쪽에서 557쪽 여기에 이제 거의 다 내용이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연장이 도입됐기 때문에 558쪽부터 이제 자연장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